저는 김성민, 67세입니다. 35년간 은행에서 일했고 지점장까지 올라갔습니다. 퇴직금, 연금, 저축 모두 준비된 노후였습니다. 하지만 40년을 함께 산 아내 그녀에게 저는 남편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짐이 되어 있었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내줘도 혼자 사는 게 더 행복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왜 67세에 이혼을 결심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성민입니다. 1978년 3월 2일 저는 은행에 입사했습니다. 그해 제 나이 22이었죠. 회색 정장을 입고 처음 은행 문을 열었을 때의 그 떨림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립니다. 6시 정각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습니다. 6시 45분 현관문을 나섭니다. 그렇게 35년을 살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나 건강하나 단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2018년 2월 28일 수요일 제 마지막 출근일이었습니다. 동료들이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성민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저는 정말로 행복한 노후를 꿈꿨습니다. 아내와 함께 제주도도 가고 유럽 여행도 가고 손주들과 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그동안 바빠서 못 배웠던 서예도 배우고 기타도 배우고 퇴직하는 날 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시간이야.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부터는 우리 둘이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살자. 아내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아내의 그 짧은 고개 끄덕임이 동의가 아니라 무관심이었다는 것을. 퇴직 후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알람을 맞추지 않았지만 몸이 기억하는지 6시 정각에 눈이 떠졌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평소처럼 신문을 펼쳐들고 커피를 한 잔 내렸습니다. 조용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여유로운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부엌에서 나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 어디 안 나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부터 퇴직이잖아. 집에 있지. 아, 그렇구나. 아내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내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고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뭐 하지? 영화라도 볼까? 아니면 산책이라도. 나 오늘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당신은 집에서 쉬고 있어요. 그렇게 아내는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혼자 남은 집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TV를 켰습니다. 재미없었습니다. 책을 폈습니다. 집중이 안 됐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아직 오전 10시였습니다. 그날 시간이 이렇게 천천히 가는 줄 몰랐습니다. 퇴직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매일 나갔고 저는 여전히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은행 앱으로 잔액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밀번호를 바꾸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화면의 지시대로 따라했습니다. 새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런데 계속 오류가 났습니다.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다시 시도했습니다. 또 오류 또 시도했습니다.
또 오류 3번 연속 오류가 나자 계정이 잠겼습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35년 동안 은행에서 일했는데 이제는 은행 앱 하나 제대로 못 쓰는 사람이 된 겁니다. 마침 아내가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은행 앱이 안 열리는데. 아내는 짐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후, 아이고, 또 시작이네. 또라는 단어가 가슴에 꽂혔습니다. 마치 제가 자주 이런 일을 벌이는 사람처럼 비밀번호 바꾸라고 해서 바꿨더니 이제 들어가지질 않아요. 계정이 잠겼대요. 아내는 설거지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맨날 그러잖아요. 비밀번호 어디다 적어놨어요? 메모장 찾아봐요. 메모장이 어디 있더라. 저는 서재로 가서 책상 서랍을 뒤졌습니다. 종이들이 가득했습니다. 옛날 영수증, 명함, 메모지. 하지만 비밀번호를 적어둔 종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5분, 10분, 15분이 지났습니다. 아내가 서재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팔짱을 낀 채 한심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67살 먹어서 스마트폰도 제대로 못 다뤄요.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우리 아파트 경비 아저씨도 카카오톡 다 쓴다고요. 요즘 70대도 다 스마트폰 쓰는데 당신만 유독 못하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배우고 싶었습니다. 유튜브 보는 법도 배우고 싶고 카카오톡으로 사진 보내는 것도 배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물어볼 때마다 돌아오는 건 한숨과 짜증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봤습니다. 화면을 이리저리 눌러봤습니다. 혼자서 천천히 배워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내의 휴대폰에서 알림 소리가 계속 났습니다. 띠링, 띠링, 띠링.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이었습니다. 아내는 휴대폰을 보며 낄낄 웃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물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웃겨? 아, 그냥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다시 휴대폰을 보며 뭔가를 열심히 타이핑했습니다. 저는 볼 수 없었지만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아내가 친구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우리 남편 디지털 치매 수준 키읔키읔. QR코드도 몰라서 식당 메뉴판도 못 봄. 옛날 사람이라 답답해 죽겠음. 친구들의 답장도 줄줄이 달렸습니다. 우리 남편도 그래 키읔키읔키읔. 그래도 건강하면 됐죠 뭐. 노인네들 다 그렇죠.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노인이 된 겁니다. 67세 아직 정정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내에게는 더 이상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가 아니라 돌봐줘야 하는 노인이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며칠 후 아침이었습니다. 식탁에는 제 약통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총 7개의 약통이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관절약, 위장약, 전립선약, 영양제. 저는 하나씩 뚜껑을 열며 약을 꺼냈습니다. 딸깍, 딸깍, 딸깍 약통 여는 소리가 아침 식탁에 울려 퍼졌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아내는 커피를 마시며 저를 지켜봤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게 혈압약이고 이게 당뇨약이고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약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후.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약 먹는 시간이 밥 먹는 시간보다 길어요.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약국에서 살아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꼭 먹으래서. 저는 작은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당신 나이에 무슨 약이 그렇게 많아요? 아내는 휴대폰을 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동네 75살 할머니도 약 2개밖에 안 먹는데요. 당신은 60대인데 벌써 약 7개예요, 7개. 저는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알, 두 알, 세 알물을 마시며 약을 삼켰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67세 남성이 복용하는 약의 평균 개수는 4.3개라고 합니다. 저는 7개 평균보다 많은 편이었죠. 하지만 그게 제 잘못인가요? 나이가 들면 몸도 약해지는 건데. 그날 오후 아내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아내는 부엌에서 통화했습니다. 거리가 가까워서 대화 내용이 다 들렸습니다. 응, 나 오늘 못 나가.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뭐 있어? 전화기 너머에서 친구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우리 환자 양반 병원 모시고 가야 돼. 환자 양반, 그게 저를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정기 검진일에 3개월마다 한 번씩 가야 한대. 아내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은 채 몸이 굳었습니다. 다음 주엔 나갈 수 있지? 기다릴게, 나도 답답해서. 미치겠어. 통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검진 날짜를 잊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거실로 왔습니다. 당신 내일 병원 가는 거 알죠? 아, 그게 내일이었구나. 미안해, 깜빡했어. 맨날 깜빡하네. 내가 챙겨주지 않으면 병원도 제때 못 가겠어요. 저는 작게 말했습니다. 검진일이잖아, 꼭 가야 하는 거고. 알아요, 알아. 그래도 친구들은 남편이랑 여행 가는데 나는 병원 모시고 다니니까 그렇지. 아내는 한숨을 쉬며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 대기실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대부분 저와 비슷한 나이의 노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플라스틱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대기 번호는 47번, 현재 진행 중인 번호는 28번.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아내는 앉자마자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며 쇼핑몰을 구경했습니다. 슥슥슥 저는 앞을 보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번호는 겨우 32번. 아내가 말했습니다. 빨리 안 불러요? 조금만 기다리면.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또 10분이 지났습니다. 35번. 아침부터 나와서 벌써 2시간째 기다리잖아요. 아내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이러느니 차라리 혼자 오세요. 나도 시간 아까워 죽겠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원에 가는 것조차 아내에게는 시간 낭비였습니다. 40년 전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과로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을 때 아내는 밤새 병원에서 간호하며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괜찮아요? 많이 아파요?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은 병원에 함께 가는 것조차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야근할 때 밤늦게 도시락을 싸서 회사로 찾아오던
그 여자는 어디로 간 걸까요? 며칠 후였습니다. 아내가 친구들을 만난다고 나갔습니다. 오늘 저녁 늦을 거예요. 저녁 알아서 드세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저녁 7시쯤 배가 고파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혼자 식탁에 앉아 라면을 먹었습니다. 후루룩 후루룩 조용한 집에 라면 먹는 소리만 울렸습니다. 밤 10시쯤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라면 냄새 나네. 환기 좀 시켜요. 아, 저녁을 못 먹어서. 그래서 라면 먹었다고요? 아내는 가방을 소파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냉장고에 반찬 있잖아요. 밥하면 되지. 미안해, 밥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당신은 집에 하루 종일 있으면서 밥 한 끼 제대로 못 챙겨요? 나는 밖에서 친구들 만나느라 저녁도 못 먹고 왔는데.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친구들과 아파트, 단지 내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당신도 같이 가요? 저는 기대에 차서 물었습니다. 에이, 당신이 왜 가요? 여자들끼리 수다 떠는 건데. 그래도 나도 커피 한잔 하면서. 당신은 혼자 집에서 쉬고 있어요. 나 금방 올게요. 아내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너무 답답했습니다. 집에만 계속 있으니 미칠 것 같았습니다.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제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따로 앉아 있어요. 우리 테이블에는 오지 말고. 그렇게 저는 아내를 따라 카페에 갔습니다. 아내는 친구들과 한 테이블에 앉았고, 저는 3미터쯤 떨어진 다른 테이블에 혼자 앉았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켰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아내 테이블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낄낄낄 5명의 여성들이 모여 즐겁게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언니, 성민 씨는 안 오셨어요? 목소리가 컸습니다. 제게까지 들렸습니다. 아내가 엄지손가락으로 제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 저기 있어요. 친구들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혼자 커피나 마시라고 했어요. 아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같이 안 앉혀요? 다른 친구가 물었습니다. 에이, 우리 얘기 무슨 재미로 들어요? 아내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남자들이 여자 수다에 끼면 분위기 싸해지잖아요. 맞아요, 맞아.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남편도 따라오겠다길래 안 된다고 했어요. 낄낄낄 다들 웃었습니다. 저는 10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서 그 대화를 다 들었습니다. 커피잔을 든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때 아내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요즘 남편이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 죽겠어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잔이 받침에 부딪혔습니다. 딸그랑 나갈 때마다 따라오려고 하고 진짜 유치원생도 아니고.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낄낄낄. 그래도 건강하면 됐죠 뭐. 한 친구가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건강. 아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약만 몇 개 먹는데요. 아침마다 약 먹는 게 밥 먹는 것보다 오래 걸려요.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커피는 반도 안 마셨지만 계산대로 가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페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내는 제가 나가는 것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친구들과 웃으며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 흰 구름. 저는 그날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아내의 남편이 아니라 친구들 앞에서 놀림감이 된 거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번에 과장 승진했어요. 정말? 우리 딸 대단하다.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랑 저녁 식사하려고 하는데 이번 주 토요일 괜찮으세요? 그럼 당연하지. 아버지가 꼭 갈게. 토요일 저녁 우리는 한정식 레스토랑에 모였습니다. 딸과 사위, 아들과 며느리 온 가족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여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요리, 샐러드, 생선구이. 지연아, 정말 축하한다. 과장 승진이면 대단한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위가 말했습니다. 장인어른도 은행 지점장까지 하셨으니까 지연이가 그 피를 받은 거죠. 저는 뿌듯했습니다. 딸이 나보다 훨씬 낫지. 나는 그냥 오래 다닌 거고. 그때였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식탁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당신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고, 지연이는 본인 능력으로 인정받은 거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도 내가 은행에서. 은행에서 뭐 했다고요? 아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정년까지 채우고 나온 거. 대단한 일인 줄 아세요? 딸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좋은 날인데. 하지만 아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즘 애들은 30대의 당신보다 더 높은 자리 가는데요. 아내는 사위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사위도 알잖아요. 사위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요즘 시대의 한 회사에 35년 다닌다는 게 아내는 말을 이었습니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서 그런 거라는 거. 제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남편은 승진한 번 제대로 못하고 아내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점장도 서울 아니고 지방 작은 데서. 저는 그 순간 딸의 축하 자리에서 제 인생 전체가 폄하당하는 걸 느꼈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도 계신데. 왜? 사실을 말하면 안 돼? 아내는 이제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인정해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요즘 시대엔 당신 같은 사람은 살아남지도 못해요. 그래서 지금 집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연이는 달라요. 아내는 딸을 보며 말했습니다. 능력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당신처럼 시간 때우기 아니고. 시간 때우기. 35년이 시간 때우기.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철컥 소리가 식탁에 울렸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무능했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걸 인정은 하네요. 아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안하다. 지연아, 딸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내 자리를 망쳤구나. 아버지, 딸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먼저 일어날게. 저는 레스토랑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걸음 소리만 울렸습니다.
또각또각또각. 주차장까지 걸어갔습니다. 차에 앉았습니다. 시동은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딸의 축하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35년 은행 생활이 한순간에 시간 때우기가 되었고, 지점장까지 올라간 제 커리어가 승진 제대로 못한 무능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저를 한 번도 존중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그날 밤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먼저 와서 이미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째깍째깍째깍 40년.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27살에 만나 67살이 된 지금까지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내가 저를 이렇게 대하기 시작한 게 생각해 봤습니다. 신혼 때는 분명 달랐습니다. 저는 좁은 원룸에서 신혼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야근하면 걱정하며 기다려줬습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면 몸 상하는데. 회사에서 밥은 먹었어요? 작은 선물에도 좋아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꽃? 우와, 고마워요. 그리고 항상 말해줬습니다. 당신이 최고예요. 당신이 있어서 제가 행복해요. 하지만 지금 저는 더 이상 아내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부담스러운 노인, 쓸모없는 사람, 창피한 존재. 그게 제가 된 거였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다음 날 아침부터 저는 조용히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조심스럽게 입력했습니다. 67세 황혼 이혼 가능한가? 엔터를 눌렀습니다. 수많은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률 상담 사이트, 이혼 후기, 재산 분할 계산기. 저는 하나하나 클릭하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상황, 나이 67세, 연금 월 240만 원, 저축 약 1억 2천만 원. 아파트 4억 원, 자동차 2015년식. 소나타 재산 분할 예상. 아파트 4억 나누기. 의는 각자 2억, 저축 1억 2천 나누기 는 각자 6천, 제 몫은 2억 6천만 원. 인터넷을 더 찾아봤습니다. 통계가 나왔습니다. 2023년 기준 60대 이상 이혼율이 20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 저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어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상담 예약을 하고 혼자 갔습니다. 50대 여성 변호사가 저를 맞았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알고 싶어서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67세입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요즘 황혼 이혼 상담이 정말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에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먼저 재산 분할은 기본적으로 반반입니다. 아파트 4억이시면 각자 2억, 저축도 절반씩입니다. 그리고 연금 분할 제도라는 게 있어요. 부인도 연금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연금도요? 저는 놀랐습니다. 협의 이혼이 가장 좋고요. 3개월 정도면 끝납니다.
변호사는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주거 문제도 미리 준비하셔야 하고 세금도 계산해 보세요. 특히 건강보험료가 많이 올라요. 상담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발걸음이 조금 가벼웠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녁이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오늘 친구들이랑 제주도 가기로 했어요. 3박 4일. 그래, 당신은 어차피 집에만 있을 거니까. 혼자 알아서 잘 있어요. 그때 저는 말했습니다. 여보, 왜요? 아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웃었습니다. 뭐라고요? 이혼하자고 했어.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떨림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미쳤나?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40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이제는 서로를 위해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 재산은 법대로 반반 나누고 각자의 인생을 살자. 아내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당신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밥도 못 해 먹으면서. 배우면 돼. 67년 살아온 사람이 밥 한 끼 못할 리 없지.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도 만나봤어. 협의 이혼하면 3개월이면 된대.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67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저는 지금 경기도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재산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2배가 되었습니다. 67세에도 새 인생은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존중받지 못하는 결혼 생활, 눈치 보며 사는 노후. 그게 정말 행복한 삶일까요? 다음 편에서는 실제 이혼 과정과 혼자 살기 시작한 첫 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누군가의 눈치가 아닌 자신의 선택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